그 문서가 바로 지금 우리 KF-21의 핵심 설계 기초가 되었거든요. 당시 롤스로이스가 거절한 그 기술이 말이에요. 15년 전 당신들은 우리 기술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거절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KF-21입니다. 그날 이재훈 박사의 무례하지도 격앙되지도 않은 이 말이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들의 기술력을 키워왔던 거죠. 저의 15년간의 편견과 오판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전투기를 이렇게 단기간에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히드로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나토 기술자문관으로서 한국의 KF-21 프로젝트와 롤스로이스 협력 가능성을 분석하는 임무를 받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이라는 게 결국 서구 기술의 조합 아니겠습니까? 15년 전 제가 알던 한국은 그런 나라였으니까요. 기내에서 받은 브리핑 자료를 훑어보며 저는 약간의 경멸감마저 느꼈습니다. KF-21이라는 전투기를 자체 개발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독창적일까 의심스러웠어요. 아마도 미국이나 유럽 기술을 짜깁기한 수준이겠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KAI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브리핑 자료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재훈 박사. 아, 그 사람이구나. 15년 전 롤스로이스 회의실에서 만났던 그 한국인 엔지니어 말입니다. 갑자기 그때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가 생각나더군요. 이재훈 박사가 300페이지가 넘는 기술 문서를 들고 와서 협력을 제안했었죠. 우리는 그 문서를 대충 훑어보고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기술 수준이 우리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요. 솔직히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이 뭘 안다고 롤스로이스에 기술 협력을 제안하나. 참 순진한 사람들이다 싶었거든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15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겉모습이 달라졌다고 해서 기술 수준까지 달라졌을까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KAI 본사에 도착하니 이재훈 박사가 직접 나와서 맞아주더군요.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다만 이전보다 더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거칠었거든요. 현장에서 직접 뛰는 엔지니어의 손이더라고요. 회의실로 들어가는 길에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겉만 번지르르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죠. 회의실로 들어가자마자 이재훈 박사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톰슨 박사님, 오랜만이네요. 15년 전 그 300페이지 문서 기억하시나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가 그 일을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더군다나 첫 마디부터 그 이야기를 꺼내다니. 물론 기억합니다라고 답했지만 사실 세부 내용은 까맣게 잊어버렸었죠. 그 문서 말이에요.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셨다면 다행입니다. 이재훈 박사의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문서가 바로 지금 우리 KF-21의 핵심 설계 기초가 되었거든요. 당시 롤스로이스가 거절한 그 기술이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재훈 박사의 표정에서 분노가 아닌 차분한 확신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15년 전 그 순간부터 이날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기술보다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훈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 전 당신들은 우리 기술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거절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KF-21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5년 전 그 오만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과연 우리가 그 문서를 제대로 검토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선입견으로 판단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KF-21 시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한국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유럽의 타이푸나 라팔 수준에는 못 미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미국 엔진을 쓰는 전투기가 얼마나 독창적일 수 있겠습니까? 공군기지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어제 이재훈 박사와의 대화를 되짚어봤습니다. 그의 자신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였죠.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시연장에 도착하니 조윤경 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전직 KF-16 조종사 출신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군인 특유의 당당함이 있었거든요. 톰슨 박사님, 오늘 보실 것은 단순한 시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철학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단어가 의외였습니다. 보통 무기 시연에서는 성능을 강조하는 법인데 철학이라니.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거창하게 표현하는구나. KF-21이 활주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저는 생각보다 세련된 외형에 놀랐습니다. 각진 스텔스 형상이 제법 그럴듯해 보였어요. F-35나 F-22와 비교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겉모습만 그럴듯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조윤경 대령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KF-21은 단순히 외국 기술을 조합한 게 아닙니다. 우리만의 설계 철학으로 만든 전투기예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들었죠. 과연 어떤 철학인지 보자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연이 시작되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KF-21의 기동성이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급상승, 급강하, 급선의 모든 동작이 매끄럽고 정확했습니다. 특히 적어도 고속기동에서 보여준 안정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 정도면 F-16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봐야겠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세부 기술 설명이었습니다. 조윤경 대령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우리 AESA 레이더는 완전 국산입니다. 미국 기술 의존도를 최소화했죠. 항전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미사일 시스템까지 자체 개발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AESA 레이더까지 자체 개발했다고요? 이건 정말 고난도 기술인데. 정말 이 모든 게 국산 기술인가요? 제가 무의식 중에 물었더니 조윤경 대령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박사님, 우리를 여전히 의심하시는군요. 15년 전과 똑같이 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의식 중에 한국 기술을 폄하하는 말을 했던 거죠. 조윤경 대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을 빌려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고 우리가 직접 개발하죠. 시연이 끝나고 기술 브리핑을 받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레이더 성능 데이터를 보니 유럽 전투기들보다 오히려 뛰어났거든요. 탐지거리 200km, 동시 추적 표적 20개, 전자전 대응 능력까지. 이 수치들은 제가 알고 있던 최신 유럽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항전 장비 설명을 들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스템, 통신 장비, 전자전 시스템 모든 게 자체 기술이라는 거예요. 특히 조종사 인터페이스는 정말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유럽 전투기들보다 낫다고 봐야겠네요. 조윤경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 전 우리가 롤스로이스에 제안했던 기술이 바로 이것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15년 전에 거절했던 그 기술이 얼마나 앞선 것이었는지를 말이에요. 한국은 그때 이미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나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완전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정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게 말이에요. 15년간 쌓인 편견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을 기술 후진국으로 보는 시각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초안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과 롤스로이스의 파트너십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으로 보인다. 기술 수준의 차이와 협력 경험 부족이 주요 장애 요인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판단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루 이틀 봤다고 해서 15년간의 인식이 바뀔 수는 없다고 여겼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박지우 연구원이었어요. 29살의 젊은 엔지니어였는데 영어가 정말 유창했습니다. 한국 외대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톰슨 박사님, 어제 시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는 조금 무시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젊어 보이는데 정말 핵심 기술을 이해하고 있나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은 경험이 많아야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29살 주니어 엔지니어가 저 같은 베테랑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지우 연구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가 노트북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AESA 레이더의 송수신 모듈 설계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밀함과 독창성이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열 관리 시스템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설계보다 30% 이상 효율이 높았거든요. 이 설계는 어디서 가져온 건가요? 독일 아니면 이스라엘 기술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지우 연구원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저희가 직접 설계했습니다. 3년 동안 밤낮 없이 연구한 결과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설계를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요? 박지우 연구원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보시는 이 부분은 기존 설계와 완전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열효율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우리만의 방식이죠. 그가 보여준 시뮬레이션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 유럽 레이더들보다 전력 소모는 20% 적으면서 성능은 15% 향상된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설계였어요. 우리 기술은 단순히 성능만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축적하는 거예요. 박지우 연구원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 젊은 엔지니어가 제가 몰랐던 기술적 통찰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15년간 롤스로이스에서 일한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어요. 그럼 이 기술을 외국에서 배운 건 아니군요.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박지우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답변을 듣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답을 찾아내죠.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5년 전 우리가 한국을 바라봤던 시선이 얼마나 편견에 가득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우리는 한국을 영원히 기술을 배우는 나라로만 생각했었어요. 박지우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기술 격차를 논하는 시대를 지나 기술 철학을 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뛰어나냐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함께 갈 것이냐를 고민해야 해요. 그날 밤 저는 나토 보고서 초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 내용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제가 본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3일째 되는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리처드 하먼 부사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클레어, 한국 쪽에서 롤스로이스에 정식 협력 제안서를 보내왔어. 그것도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제안이 나왔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하먼 부사장이 놀라운 내용을 전해줬어요. 엔진 기술 공유는 물론이고 심지어 차세대 엔진 공동 개발까지 제안했어. 이런 적극적인 제안은 우리 회사 역사상 처음이야.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측의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1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때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제안하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주도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먼 부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안서 내용을 보니 정말 구체적이야. 기술 로드맵부터 투자 계획, 심지어 지적재산권 공유 방안까지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이 정도면 우리가 검토할 가치가 충분해. 그런데 오후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파견된 마이클 로렌스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록히드 마틴 출신의 베테랑이었는데 그의 첫마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클레어, 자네 한국과 너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로렌스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계속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이 우리 전략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그들이 너무 독립적이 되는 것은 문제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 발전이 나쁜 건 아니지 않나요? 동맹국이 강해지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로렌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네는 정치를 몰라. 한국이 기술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면 우리 영향력이 줄어들거든. 그들이 우리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 그 말에 저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기술 발전을 정치적 도구로만 보는 관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진정한 협력이라면 서로의 발전을 축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로렌스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나토 보고서에 한국 기술을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마. 균형을 맞춰야 해. 저는 반발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로렌스가 차갑게 답했어요. 사실과 해석은 다른 거야. 같은 사실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거든. 그날 저녁 이재훈 박사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 그가 말했어요. 톰슨 박사, 우리는 이제 선택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15년 전과는 다르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제는 기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것일까요? 이재훈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선택지가 있어요.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 자체 기술까지. 더 이상 한 곳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1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한국이 기술 강국들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거였어요. 4일째 되는 날,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KAI 직원이 15년 전 롤스로이스 회의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며 보여줬거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봤는데 화면에 제 모습이 나오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그 영상에서 젊은 시절의 저는 정말 오만했습니다. 이재훈 박사가 열정적으로 기술을 설명하고 있는데 저를 포함한 롤스로이스 팀은 건성으로 듣고 있었어요. 심지어 중간에 하품을 하는 동료도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재훈 박사가 핵심 기술 부분을 설명할 때 저는 시계를 보며 지루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동료와 눈짓을 주고받으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화면 속에서 이재훈 박사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300페이지 자료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한국의 기술 비전을 열심히 전달하려고 했어요. 특히 미래 엔진 기술에 대한 그의 예측은 정말 정확했습니다. 지금의 KF-21에 적용된 기술들이 그때 이미 구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의 마지막에 제가 한 말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기술적 완성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협력이 어려울 것 같네요. 15년 전 제가 했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는 그 기술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았어요. 선입견으로 판단했던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회의 후 저희끼리 나눈 대화였습니다. 한국 사람들 참 순진하네. 이런 걸로 우리와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제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저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재훈 박사는 진심으로 협력을 원했는데 우리는 그를 무시했어요. 그것도 기술적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나토 보고서를 전면 수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과 철학을 정확히 평가해야 했죠. 15년 전의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거든요. 새벽까지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특히 독창적 설계 능력과 시스템 통합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함원 부사장에게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화상회의로 연결된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클레어,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입장이 있어. 저는 반발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직접 본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함원 부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실과 평가는 다른 거야. 한국 기술이 우수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내줄 수는 없거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15년 전에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려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기술적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오후에 공식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측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15년 전 우리가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술 제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재훈 박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 저 같은 서구 기술자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순간 한국 기술진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놀라움, 당황, 그리고 약간의 감동까지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재훈 박사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앞으로 나아갔죠. 그 300페이지 문서를 바탕으로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전 당신들의 거절이 오히려 우리에게 동기가 되었어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끈기와 의지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상황이 급격히 복잡해졌습니다. 미국 측에서 예상치 못한 압박이 들어왔어요. GF414 엔진 부품 가격을 15%나 인상한다는 통보와 함께 수출 인증 절차도 지연시키겠다는 거였죠. 이건 명백한 경제적 압박이었어요. 마이클 로렌스가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클레어,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어. 한국이 너무 독립적이 되려고 하니까 적절한 견제가 필요한 거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게 견제인가요? 협력 파트너에게 하는 짓이 아니잖아요. 로렌스가 냉정하게 답했어요. 정치란 원래 그런 거야.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게 두면 안 되거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긴 거예요. 일부는 미국 입장을 지지했고 일부는 유럽의 독자적 판단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중립적인 보고서를 쓸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브뤼셀에서 온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하지 말 것.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것. 저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제가 본 사실과 정치적 요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말이에요. 조윤경 대령과의 회의에서 저는 이런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압박과 나토 내부 갈등을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았거든요. 박사님, 우리는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조윤경 대령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5년 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예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나요? 조윤경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롤스로이스와의 협력도 그중 하나고 프랑스 사프란과도 논의 중이에요. 그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올라선 거였죠. 조윤경 대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15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왔어요. 기술적 독립과 함께 외교적 독립도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토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정치적 압박과 기술적 사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정말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15년 전 그 300페이지 문서를 거절했던 우리의 오만함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구나 싶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롤스로이스 본사에서 한국의 공동 지적 재산권 제안을 해온 거예요. 그것도 단순한 기술 공유가 아니라 설계 철학까지 공유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저는 이런 제안을 롤스로이스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하먼 부사장이 급히 한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클레어, 이 제안은 우리 회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동양 국가와 이런 수준의 협력을 하는 것은 말이야. 저는 그 제안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엔진 기술뿐만 아니라 설계 철학, 품질 관리 시스템, 심지어 미래 기술 로드맵까지 공유하자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측 반응이 더 놀라웠습니다.
이재훈 박사가 회의에서 말했어요. 이 정도 제안이라면 이제 우리가 기술을 리드하는 입장이 되는 거네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재훈 박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롤스로이스가 제안한 협력 분야 중 상당 부분이 우리가 이미 앞서 있는 기술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가르쳐 드려야 할 것들이 많죠. 정말 그랬습니다. 열 관리 시스템, 소재 기술, 제조 공정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이 더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1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특히 3D 프린팅을 활용한 엔진 부품 제조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박지우 연구원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만 개발한 게 아닙니다. 기술을 바라보는 철학 자체를 발전시켰어요. 단순히 성능 향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효율성,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철학이죠. 그가 보여준 사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연료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환경 오염을 줄이는 엔진 설계, 유지 보수가 쉬우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시스템 구조.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만의 기술 철학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 철학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15년 전 우리가 무시했던 그 비전이 현실이 된 거였죠. 회의 마지막에 폴란드 국방성에서 온 알렉산드라 코르친스카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사고 파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함께 만들어가는 시대죠. 그리고 저를 직접 보며 말했어요.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 나라 기술보다 한국의 이 철학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폴란드도 이런 방식으로 협력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 관료가 한국의 기술 철학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다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정말 혁신적이었으니까요. 이재훈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 패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요. 그게 진정한 협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협력 체결 회의가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국산화율 70%를 돌파하면서 동시에 설계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을 이뤘다는 의미였거든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5년 전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이뤘는지를 말이에요. 특히 기술적 성과보다도 그들의 철학과 태도가 더 인상 깊었어요. 나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써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마이클 로렌스가 마지막으로 제게 다가와 압박했습니다. 클레어, 마지막 기회야. 보고서를 수정할 생각은 없나? 당신 경력에 도움이 안 될 텐데.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로렌스, 저는 기술자입니다. 정치가가 아니에요. 제가 본 것을 정확히 기록하는 게 제 임무죠. 그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15년 전의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룰을 바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명기했어요. 이 문장 때문에 제가 나토 내에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었거든요. 마지막 회의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기술이 아니라 태도를 배웠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협력의 진정한 의미를 말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재훈 박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톰슨 박사님, 15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며 덧붙였어요. 이제는 함께 가야죠. 저는 그 손을 잡으며 뭉클했습니다. 15년 전 차갑게 거절했던 그 손길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기술적 협력이 아니라 인간적 신뢰를 쌓을 기회를 말이에요. 박지우 연구원이 마지막 발표를 했습니다. 차세대 엔진 기술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수소 연료 엔진,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까지 미래 기술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기준을 만듭니다. 그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15년 전 여러분이 거절했던 그 기술이 지금은 세계 표준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제는 기술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었구나 싶었거든요.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로 말이에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분석 임무로 시작했지만 결국 저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깨뜨리는 여행이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의 기술자들이 보여준 진정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15년 전 그 300페이지 문서를 쓰레기통에 버렸던 우리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문서 속에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치열한 고민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거절을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섰죠.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위치에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단순히 기술 협력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말이에요. 기술은 단순히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앞으로 나토에서 어떤 정치적 압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신념을 굽히지 않을 겁니다.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협력의 의미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아 그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멀어져 가는 걸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세계 군사력 부동의 1위는 언제나 미국이었습니다. 간에 국방비로 천조를 쓴다고 해서 천조국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항공모함,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스텔스기, 그것은 전쟁에서 언제나 옳은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정답이 언제나 옳았던 게 아니라는 게 이 사건을 통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전문학적 국방비가 아닌 사람에 의한 생존 의지가 진짜 무기란 걸 당당하게 보여준 나라.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제시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으로부터 날아온 그 충격적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데이터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12년간 AI 분석가로 일하면서 말이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타르타로스. 우리가 자랑하는 최첨단 군사 시뮬레이션 AI였죠. 전 세계 200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정확도가 무려 94.7%예요. 그런데 한 나라만 예외였어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또 오류네요, 소장님. 제가 에드워드 밀러 소장에게 보고했을 때였습니다. 스크린에는 빨간 경고창이 떠 있었어요. 인과율 분석 실패, 변수 KUR 처리 불가라는 메시지가 말이죠. 한국이 시뮬레이션에 개입하면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든 중국과의 경제관계든 미국과의 동맹 문제든 한국이 끼어들면 AI가 먹통이 되거든요. 밀러 소장은 시큰둥했어요. 그냥 버그야, 클레어. 한국은 중간 국가일 뿐이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고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질서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한국 관련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GDP는 세계 10위권, 인구는 5천만 명, 분단 국가, 미군 주둔. 숫자로만 보면 평범한 중견국이죠. 그런데 왜 AI가 분석을 못할까요? 더 이상한 건 패턴이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19 때도 한국은 예측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무너질 것 같으면 더 단단해지고 고립될 것 같으면 오히려 세계 중심으로 나서더라고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저는 중얼거렸어요. 12년간 AI 분석가로 일하면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었거든요. 데이터는 명확한데 결과가 예측 불가능한 나라.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보겠다고 말이죠. 데이터로 안 되면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죠. 밀러 소장은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2주만 주세요.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볼게요. 시간 낭비야, 클레어. 그래도 해봐야죠.
이대로 놔두면 시뮬레이션 전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짐을 쌌어요. 노트북, 분석 장비, 그리고 12년간 쌓인 의문들을 다 가지고 말이죠.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곧 만날 사람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이 움직이는 방식, 승객들이 줄을 서는 모습,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질서정연했거든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더 놀랐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말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서울 교통이 많이 좋아졌어요. AI 시스템 덕분에요. AI 시스템? 저는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어떤 시스템인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신호등이 알아서 척척 맞춰준다네요. 정체도 많이 줄었고요. 서울시청에 도착해서 만난 사람이 이정은 연구원이었어요. 33살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 박사님. 저희 교통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은 씨가 대형 스크린을 켰어요. 서울 전체 지도가 나타나면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점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실시간 교통 흐름이에요. 저희 AI가 시민들의 이동 패턴을 학습해서 신호를 조절하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미국의 비슷한 시스템과 원리는 같은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패턴 학습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시민들의 습관을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가 오면 지하철 이용이 늘어나죠. 그럼 도로 신호를 더 빨리 바꿔주는 식으로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 건 뉴욕에서도 하는데요. 아, 하지만 저희는 좀 다를 거예요. 기술이 시민의 습관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뭔가 찔렸어요. 미국에서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기술에 맞춰야 한다고요. 흥미로운 철학이네요. 철학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고 기술은 도구죠.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없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은 씨가 제안했어요. 밖에 나가서 직접 보시겠어요? 우리는 광화문 일대를 걸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모든 사람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서둘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 정은 씨가 횡단보도를 가리켰습니다. 신호가 바뀌기 3초 전에 사람들이 준비를 하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정말 그랬어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글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남에게 피해주지 말라고 질서를 지키라고 말이에요. 정은 씨의 대답은 너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타르타로스가 분석하지 못하는 부분일까요? 기술과 문화가 하나로 녹아든 사회. 미국식 알고리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질서 말이에요. 핸드폰으로 밀러 소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날 소감 예상보다 복잡함. 더 관찰 필요. 답장이 왔어요. 그냥 효율성의 문제 아닌가? 아니에요, 소장님. 이건 효율성을 넘어선 뭔가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질서. 그 질서의 정체를 알아내야겠어요. 서울에서 이틀을 보낸 후 저는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한화오션 조선소. 한국의 첨단 조선 기술을 보고 싶었거든요. KTX를 타고 부산으로, 다시 버스를 타고 거제까지.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조선소에 도착한 순간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수백 미터 길이의 선박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안내를 맡은 분은 박용수 소장이었어요. 59세, 고졸 출신의 40년 경력의 베테랑이셨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멀리서 오셨네요.
박 소장의 첫인상은 과묵하고 단단했어요. 거친 손에는 수십 년간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많이 도입됐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박 소장의 답변이 의외였습니다. 기술이야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납기예요. 납기요? 정해진 시간에 배를 완성해서 내보내는 거죠. 하루만 늦어도 큰일이거든요. 우리는 용접 작업장으로 들어갔어요.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저분들이 모두 언제 뭘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는 건가요? 40년 해보니 몸이 알아요. 옆 사람이 언제 끝낼지, 다음 공정이 언제 필요한지 말이죠. 박 소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든 작업이 동시에 멈췄어요. 1초의 오차도 없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죠? 점심시간은 점심시간이거든요.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어야죠.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저는 궁금했어요. 미국 조선소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미국은 못 가봤지만 들어보니 개인의 능력을 중시한다더군요. 저희는 팀워크가 더 중요해요. 팀워크라고 하시면 한 사람이 실수하면 전체가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챙겨주는 거죠. 안전도, 품질도, 납기도요. 오후에는 실제 작업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한 작업자가 용접봉을 바꾸는 순간 옆 사람이 자연스럽게 도구를 건넸어요.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저런 건 어떻게 배우시나요? 배우는 게 아니라 몸에 배는 거죠. 신입이 오면 선배가 가르쳐주고 그 신입이 또 후배를 가르치고요. 40년째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있는데도 여전히 사람의 손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자동화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박 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효율은 중요해요. 하지만 배는 사람이 타는 거거든요. 기계만으로 만든 배에 사람 생명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자동화가 곧 발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또다시 모든 작업이 동시에 멈췄어요.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장비를 정리하고 내일 준비를 하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눈 후에야 나갔어요. 내일도 또 이 시간에 시작하시는 거죠? 물론이죠. 40년째 같은 시간이에요. 박 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일까요? 첨단 기술과 인간적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곳. 개인의 능력보다 집단의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 타르타로스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일 거예요. 박 소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기계는 고장나지만 사람은 책임을 지거든요. 책임. 그게 바로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조선소로 갔습니다. 박용수 소장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분은 이미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돌고 계셨어요. 일찍 오셨네요, 박사님.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요. 어제 말씀하신 책임에 대해 더 듣고 싶어요. 박 소장이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거대한 선체 내부였습니다. 용접봉에 불꽃이 튀는 가운데 몇 명의 숙련공들이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 부분이 엔진룸으로 연결되는 핵심 구조물이에요. 1mm만 틀어져도 배 전체가 위험해지죠. 박 소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자동 용접기로는 안 되나요? 물론 기계도 정확해요. 하지만 바다는 살아있거든요. 파도, 바람, 온도. 매번 다른 조건에서 견뎌야 하는 배는 단순한 도면대로만 만들 수는 없어요. 한 용접공이 작업을 마치고 다가왔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 확인 부탁드려요. 박 소장이 돋보기를 끼고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좋아. 이 정도면 20년은 버틸 거야.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 친구가 용접한 부분은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10년을 지켜봤거든요. 10년요? 네.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마음가짐이 다르거든요. 점심시간에 그 용접공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름은 김민수 씨였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엔 그냥 돈 벌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박 소장님한테 한 소리 들었죠.
이건 기술이 아니라 내 아이 밥값이다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 밥값이라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민수 씨가 용접봉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부들, 선원들, 승객들. 그분들도 집에 가족이 있죠. 제가 대충 용접하면 그분들이 위험해져요. 그래서요? 제 손에서 나간 용접이 누군가의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제 아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아이들도 소중하거든요. 그때 박 소장이 다가오셨어요. 민수야, 오후에 검사관 온다. 네, 소장님. 준비 다 됐어요. 검사관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급 검사관이에요. 우리가 만든 배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분이죠. 까다로워요. 오후에 검사관이 왔습니다. 50대 후반에 엄격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돋보기를 쓰고 용접 부위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도 합격이군요, 박 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거든요. 검사관이 떠난 후 저는 박 소장에게 물었어요. 항상 합격하시나요? 20년째 불합격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매번 긴장돼요. 왜요? 실력이 있으신데? 실력이 있다고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이 배 하나 때문에 수백 명의 생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박 소장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박사님은 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국의 AI가 한국을 분석하지 못해서요. 도대체 뭐가 다른지 궁금했거든요. 글쎄요. 특별할 게 있나요? 박 소장이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할 뿐인데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바로 그런 겸손함과 책임감이 한국의 힘이라는 걸 말이에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기술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 그게 바로 타르타로스가 이해할 수 없는 변수였어요. 박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모든 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글쎄요. 아마 우리가 어려웠던 때부터가 아닐까요?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었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생존의 지혜가 곧 협력의 문화가 된 거죠.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 말이에요. 거제에서의 사흘째, 저는 김윤석 박사를 만났습니다. 국방대학교 안보정책연구실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52세, 예비역 공군 대령 출신의 미국 유학파였죠. 박용수 소장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분이었어요. 클레어 박사님, 반갑습니다. 한국의 집단의식에 대해 연구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김 박사의 첫 인상은 신중하고 지적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AI로는 분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흥미롭네요. 어떤 부분들인가요?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서울의 질서, 조선소의 협력 문화 등을 말이죠.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1997년을 아세요? 외환위기 때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그때 일어난 금모으기 운동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김 박사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았어요.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금반지, 목걸이까지 말이에요. 정말요? 정부가 강요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언론에서 제안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227톤의 금이 모였어요. 3주 만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공동체 의식이죠. 개인의 손해보다 나라의 위기를 더 걱정한 거예요. 미국식 개인주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때 박 소장이 다가왔어요.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면서요? 아, 맞아요. 중국에서 기술 교류단이 온다고 하던데요. 김 박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박 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술 교류요? 좀 이상한데요. 왜요? 어제부터 낯선 사람들이 공장 주변을 돌아다녔거든요. 중국말 하면서요. 김 박사와 저는 눈을 마주쳤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혹시 확인해 볼까요? 우리는 박 소장을 따라 현장으로 갔어요.
평소와 다르게 작업자들의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박 소장에게 다가왔어요. 소장님, 아까 그 사람들이 또 왔어요. 설계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설계도를? 네, 핵심 기술 부분을 자꾸 물어보길래 이상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몇 명의 남성이 들어왔어요. 앞장선 사람이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샤오입니다. 중국 상하이 공대에서 왔어요. 박 소장이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어떤 용무로 오셨나요? 기술 교류 차원에서 견학을 왔습니다. 서로 배울 점이 제 시도와 이게 속편집 많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린샤오라는 사람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거든요. 견학객이라기보다는 뭔가를 찾는 사람 같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김 박사가 신중하게 물었어요. 용접 기술이요. 특히 고강도 강제 용접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린샤오가 웃으며 답했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어요. 박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핵심 기술 부분은 보안상 공개가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일반적인 작업 과정만이라도. 그것도 회사 규정상 안 됩니다. 박 소장의 목소리에 경고음이 섞여 있었어요. 린샤오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조금 경직되신 것 같은데요. 기술은 함께 나누는 거 아닌가요? 기술은 나누는 게 맞죠. 하지만 절차가 있어요. 그때 한 작업자가 박 소장에게 뛰어왔어요. 소장님, 큰일 났어요. 왜? 아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누군가 사무실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CCTV 확인해 보니까 박 소장의 얼굴이 싸늘해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요? 린샤오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거 아닙니까? 오해입니다. 화장실을 찾다가. 화장실은 반대편에 있는데요. 박 소장이 단숨에 논리적 허점을 찔렀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습니다. 주변 작업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잠깐 진정하세요. 김 박사가 중재에 나섰어요. 정확히 뭔 일이 일어난 건지 확인해 봅시다. 보안팀이 도착해서 CCTV를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린샤오의 동료 중 한 명이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를 조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박 소장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린샤오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정말 화장실을. 실수로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복사합니까? 그때 작업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도둑놈들이네. 우리 기술 훔치려고 온 거잖아.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격해졌습니다. 모든 분 진정하세요. 김 박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정식 절차를 밟읍시다. 린샤오가 마지막으로 변명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학술 교류를. 학술 교류로 산업 스파이를 하나요? 박 소장이 일침을 놨어요. 결국 경찰이 와서 린샤오 일행을 연행했습니다. 나중에 조사 결과 그들은 중국 정보기관과 연결된 산업 스파이였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을 빼내려던 거였죠. 그날 저녁 박 소장과 김 박사 그리고 저는 조용한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종종 있어요. 기술 탈취 시도는 계속되거든요. 박 소장이 답했어요. 김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장비만 가져가면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핵심이거든요. 40년간 쌓인 경험과 책임감은 훔칠 수 없어요. 박 소장의 말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지켜내려는 의지라는 걸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선택하는 정신. 그게 바로 외환위기 때 금을 모았던 사람들의 마음이고 오늘 스파이를 막아낸 작업자들의 마음이었어요. 미국 AI로는 이런 걸 예측할 수 없겠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왜요? 김 박사가 물었어요.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분석하지만 사람의 의지는 계산할 수 없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노트북을 켜고 미국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뭐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본 것들을 어떻게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 타르타로스에 오늘 있었던 산업 스파이 사건을 입력해봤어요.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 한국 측의 대응, 결과적 실패. 모든 변수를 넣고 분석을 돌렸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예측 불가 감정적 변수 과다. AI는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기술 유출 방지라는 경제적 손실만 계산했거든요. 저는 다시 데이터를 정리해봤습니다. 1997년 금모으기 운동,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대응, 2020년 코로나19 때의 집단 방역 의식. 모든 사례에서 한국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선택했어요. 왜 그럴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식 사고로는 비합리적인 선택들이었거든요. 개인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동체를 위해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음 날 아침 김윤석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사님, 질문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개인보다 공동체를 선택하나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시간이 있으시면 오늘 오후에 만날까요? 설명드릴 게 있어요. 오후에 김 박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답이 나와요. 외침, 분단, 전쟁.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조선시대 외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분단. 매번 공동체가 무너지면 개인도 살 수 없다는 걸 경험했어요. 김 박사가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6.25 전쟁 때를 보세요. 개인의 생존보다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더 강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그럼 DNA에 새겨진 건가요? DNA라기보다는 집단 기억이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들. 어려울 때 서로 도왔던 경험들이 문화로 정착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외환위기 때도 금을 모은 거군요. 맞아요. 나라가 망하면 개인도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젊은 세대는 어떤가요?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지 않나요? 표면적으로는 그래 보여도 위기가 오면 여전히 뭉쳐요. 코로나19 때 봤잖아요.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지켰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집단의식은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는 걸요.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가 무너지면 개인도 살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럼 이런 문화를 AI가 학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감정과 기억은 데이터화하기 힘드니까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 다시 타르타로스를 돌려봤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변수로 넣어봤습니다. 외침의 역사, 분단 상황, 집단 트라우마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분석 불가 비논리적 변수 포함. AI는 합리적 선택만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생존을 위한 감정적 결단은 계산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날 밤 밀러 소장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어떤가 클레어? 뭔가 발견했나? 소장님,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AI로 분석할 수 없는 나라예요. 데이터보다 경험이, 논리보다 감정이 더 중요한 곳이거든요. 밀러 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타르타로스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군. 네, 적어도 지금의 알고리즘으로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방법을 바꿔야죠. 데이터 분석 대신 문화 이해가 먼저예요.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제도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조선소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사람의 손에서 나온 거였죠. 문득 박용수 소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기계는 고장나지만 사람은 책임을 지거든요. 그게 바로 AI와 인간의 차이였어요. 책임감, 그리고 그 책임감에서 나오는 의지. 그건 절대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이제 확신했어요. 한국은 예측 불가의 나라가 아니라 예측을 넘어선 나라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민이 많았어요. 지난 2주간의 경험을 어떻게 보고서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숫자와 그래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말이에요. 마지막 날, 저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보고서 대신 영상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제가 본 것, 느낀 것을 생생하게 전달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서울로 올라가서 조용한 스튜디오를 빌렸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조명을 맞추고 대본 없이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클레어 맥킨타이어입니다. 지난 2주간 한국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르타로스가 한국을 분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근본적이었어요. 저는 서울의 교통 시스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AI 교통 시스템은 기술적으로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철학이 달라요. 기술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술이 사람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은 거제 조선소 이야기였습니다. 40년 경력의 용접공 박용수 소장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내 아이 밥값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술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요.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쳤어요. 미국에서는 기술을 경쟁의 도구로 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동체 생존의 수단이에요.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거죠. 산업 스파이 사건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를 목격했습니다. 놀라운 건 한국 작업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회사 기밀을 지킨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낸 거였어요. 한국의 집단의식은 맹목적 복종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터득한 생존 전략이에요. 외침과 분단, 전쟁을 겪으면서 공동체가 무너지면 개인도 살 수 없다는 걸 학습한 거죠. 영상의 중반부에서 저는 핵심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AI가 한국을 분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고리즘은 합리적 선택만 계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선택은 감정과 기억에 기반해 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보세요. 경제학적으로는 비합리적 행동이에요. 하지만 공동체 생존 관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을 시뮬레이션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변수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접근이었어요. 한국은 시뮬레이션 대상이 아니라 전략 파트너입니다.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동맹국이에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 고백을 했어요. 12년간 AI 분석가로 일하면서 데이터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타르타로스가 한국을 분석하지 못하는 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일 수도 있어요. 예측 가능한 나라는 신뢰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예측은 안 되지만 믿을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카메라를 끄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영상을 보낸다면 제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의무였어요. 영상을 편집해서 밀러 소장에게 보냈습니다. 함께 보낸 메시지에는 이렇게 썼어요. 소장님, 보고서 대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앞으로의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장은 하루 뒤에 왔어요. 클레어, 놀랍다. 상부에 보고했는데 반응이 뜨겁다. 귀국하면 브리핑 준비해라.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데이터 중심주의자였던 제가 사람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예측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데이터 대신 마음을 읽어야 하는 나라였거든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저는 다시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봤던 그 질서정연한 광경을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어요. 광화문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관광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 눈에 띈 건 한 무리의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있었거든요. 호기심이 생겨서 다가가 봤어요. 안녕하세요. 뭘 토론하고 계신가요? 한 학생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종로구 고등학교 토론 동아리예요. 오늘은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일이라니요. 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주제 중 하나였어요.
어떤 관점에서 토론하시는 건가요? 토론 동아리 회장이라고 소개한 한서준이라는 학생이 답했어요.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의미를 비교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대부분 돈 얘기만 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좀 달라요.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정체성이라는 말에 제가 반응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한국이 분단된 지 80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만든 문화와 가치를 북한과 나누고 싶어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향 이야기를 하실 때 너무 슬퍼하세요. 우리가 그 슬픔을 끝낼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18살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다니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렵죠. 하지만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서준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른들은 우리를 걱정해 주세요. 취업이 어렵다, 경쟁이 심하다, 미래가 불안하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요? 더 나은 한국을 만드는 꿈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나라를 더 발전시켜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싶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한국의 미래라는 걸요.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는 의지와 책임감을 가진 세대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인이신 것 같은데 한국에 어떤 일로 오셨어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미국에서 온 연구원이에요. 한국을 이해하려고 2주 동안 여러 곳을 다녔거든요. 어떠세요? 한국이 어떤 나라 같아요? 정말 특별한 나라인 것 같아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현재보다 미래를 중시하는 곳이에요. 학생들이 웃었어요. 그런가요?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살려면 나라가 잘 되어야 하니까요. 나라가 잘 되려면 다음 세대가 더 나아져야 하고요. 서준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외국에서는 공부를 개인의 성공을 위해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린 달라요. 우린 지키기 위해 배우는 중이에요. 뭘 지키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이 나라요. 그리고 우리 다음에 올 아이들의 미래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이 예측 불가능한 이유, 타르타로스가 분석하지 못하는 이유. 그건 이 나라 사람들이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고 살기 때문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의 성공이 목표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음 세대의 행복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현재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였죠. 학생들과 헤어지면서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혹시 통일이 되면 뭘 하고 싶어요? 서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북한 친구들에게 KPOP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더 멋진 문화를 만들고 싶고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예측 불가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AI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꿈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개인의 꿈이 아닌 공동체의 꿈을 말이에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코드로 분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마음으로 이해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야말로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예측 불가 코드 K. 제가 붙인 제목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예측을 넘어선 나라. 코드로 해석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코드보다 깊은 의미를 가진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말이에요. 분석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파트너로, 예측의 변수가 아닌 신뢰의 동맹으로 발전할 거라고요. 서준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린 지키기 위해 배우는 중이에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그리고 한국이 가진 미래의 가능성을 말이에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워싱턴 DC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만 믿던 분석가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연구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한국에서였어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밀러 소장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클레어, 상부에서 내 영상을 보고 충격받았다. 내일 오전 10시 긴급 브리핑 있다. 준비해와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이야기를 할 때가 온 거네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왜 우리가 그들을 파트너로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지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생각했습니다. 2주 전에 저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박용수 소장의 거친 손, 이정은 연구원의 따뜻한 미소, 김윤석 박사의 깊은 통찰, 그리고 서준이의 빛나는 눈빛. 모든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내일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파워포인트나 그래프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웠어요.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타르타로스를 한 번 더 돌려봤어요. 여전히 같은 결과였습니다. 예측 불가 변수 KOR 처리 불가. 하지만 이제는 그 메시지가 다르게 보였어요. 예측할 수 없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좋은 신호였습니다. 진정한 파트너는 예측 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밖으로 본 서울의 야경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불빛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설계자들이었어요. 자신만의 미래가 아닌 모두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는 절대 예측할 수 없지만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될 거예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한국이 나왔어요. 광화문의 학생들, 거제의 작업자들, 서울의 연구원들. 모두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국방부 브리핑룸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저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도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이해에서부터 진정한 동맹이 시작될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2주간 한국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미래 설계 방식이었어요. 제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함께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말이에요.